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에서든 모임에서든 아니면 335 사람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든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가상화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 잘 나가는 거 뜨거운 거야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요 며칠 들어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정부에서도 규제 강화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또 어제부터는 정부 부처와 청와대 간의 이견 차이도 좀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고민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가상화폐 시장 계속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고 정부의 입장은 어떻고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 심층 토크부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이한경제연구소의 최일 소장, 그리고 김희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주제 영상 앞서서 언급은 해드렸는데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상화폐, 특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교통정리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법무부 측에서는 거래소 폐쇄라는 얘기가 나왔고 한 7시간 지나서 청와대에서는 아직 폐쇄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 정도로 약간 발을 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김희슬 기자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법무부는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대책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달 28일 정부 합동대책 발표 때도 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파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적이라고 공식화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예.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였는데요. 이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부 간 이견이 없고 협의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의 공식 발언이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혼비백산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이 가격이 순식간에 급락한 이른바 패닉셀이 연출됐습니다. 예. 이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청와대가 긴급하게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그날 오후 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제 진화에 나섰고요. 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안 관련 합의가 된 사안이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부처 간 이견이 남아있다는 이런 모습을 시사한 건데요. 예. 이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이런 성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제목의 예. 이 청원글이 올라왔고 오늘 오전 9시까지 8만 3천 명을 넘기는 이런 동의자가 몰렸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나 박상규 장관의 스탠스는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워낙 얘기를 해준 것처럼 반발이 많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어느 정도 한 발 뺐다 정도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 금융위원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청와대 현재 입장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일단 같은 날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를 했는데요. 한 국회의원이 앞으로 가상화폐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최 위원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말은 부처 간의 조율이 된 것이고 서로 협의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앞서 지난 9일에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경고하는 자리에서도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부처에서 거래소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을 한 차례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다만 금융위 차원에서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을 통해서 이 불법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좌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래소의 영업을 중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법무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무관하게 어떤 식으로든 부처 간의 어떤 조치를 취해서 중간 과정에서라도 이 폐쇄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정부 부처 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참 어떤 분들은 정부가 아예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라고 못 박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 입장에서 또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게 개인차도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는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 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인철 소장님께서 현재 정치권의 분위기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이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여당에서조차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경우는 직접 SNS에다가 이제 빈대 잡으려고 초과 삼간 태우는 격이다. 네. 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궁극적인 문제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 인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350만 명이에요. 예. 제가 어제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10개 글 가운데 전체 8개 내지 9개가 가상화폐 관련 글인데요. 예. 그중에 이목을 끌었던 대목을 좀 읽어보니까 네. 법무부 장관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라. 그러면 강남 재건축 거품도 빠지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아픈 손가락 3개가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강남 재건축 문제, 여기다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에요. 근데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바다 이야기다, 이 투기다, 도박이다, 근절하겠다, 예. 라고 이제 엄포를 넣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면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면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비단 이제 가상화폐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모든 거래 데이터는 이제 이 대기업, 은행이면 은행의 중앙 컴퓨터 서버에 저장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해킹이나 오류에 한 번만 정보가 털리면 모두가 다 털리는 예.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이런 매매 기록이 분산돼서 저장된다는 겁니다. 네. 거래 당사자 간 모든 온라인 거래에 참여한 모든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다 보니까 해킹도 어렵죠. 거래 비용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데 비해서 오히려 이 암호화폐 규제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글로벌 대기업들은 지금 물류며 의료 정보며 플랫폼이며 이 데이터를 이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의 기존 산업의 틀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 이 반발이 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완장을 찾았죠.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야 금융위 금감은 빠질 테니까 법무부가 총대를 매. 네. 이 주무부서를 법무부로 이제 몰아주다 보니까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공식적인 발언도 아니에요. 그 폐쇄하겠다는 발언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너무 커지니까 뒤늦게 청와대가 또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참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한데요.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 소장님도 이 폐쇄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상 폐쇄가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정부의 부동산 대책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절박감에서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보는 프레임은 제가 볼 때는 사피엔스와 이제 호모 데우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했던 말을 재미있게 보는데 네. 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한 이유는 상상력이 만든 매개체인 종교, 국가, 화폐라고 얘기를 했죠. 하라리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암호화폐는 그들에게는 종교고 그들에게는 국가고 그들에게는 화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폐쇄하면 그들에게는 자주 가던 교회나 그런 성당이 사라지는 느낌인 거죠. 좀 불편하지만 다른 교회나 다른 성당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슬 기자가 그 청원문에서 읽은 것처럼 지금 주식도 안 되고 부동산도 우리가 못 따라가면 가상화폐 통해서 꿈이라도 꾸게 해줘라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스톱을 막히다 보니까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비트코인 당연하고요. 주요 가상화폐들의 가격들이 줄줄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김희슬 기자가 이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 당일 낮 12시 국내 거래소에서 2,100만 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 폐쇄 추진 소식이 나온 이후 오후 1시 40분경 1,400만 원 선까지 폭락했습니다. 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등 거의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30% 이상의 낙폭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오후 4시경에 청와대에서 거래소 폐지는 정부 방침이 아니라는 입장이 나오면서 이 가상화폐 가격은 다시 회복세에 힘이 붙었습니다. 이 당일 오후 5시에는 2,100만 원까지 올랐고요. 또 오후 7시경에는 1,900만 원 선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뭐 비트코인 얘기도 해줬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가상화폐 관련주가 뭐 하한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후에 청와대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작과 함께 다시 한번 막 점 상한가 가는 종목들 다시 한번 속출하고 있고 뭐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가상화폐 뭐 관련 아니면 창투사 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만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좀 이거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외신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그라운드 제로, 예. 그러니까 폭발하기 딱 좋은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김치 프리미엄을 빼기 위해서 국제시세 통계에서 국내 거래소의 가격은 빼겠다. 그렇죠. 초강수를 뒀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어요. 아까 김희슬 기자가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순식간에 30%가 빠지는 통화 가치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거래소에는 지금 이 증권시장에는 이런 이제 국내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약간 투자하고 있는 창투사들이 있는데 어제 관련주들 한 8개 종목이 거의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겁니다. 예. 하한가, 지금 사실 주식시장의 이제 변동폭이 좀 커졌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일 제한폭이 30%로 커지다 보니까 네. 굉장히 투자자들은 타격이 더 큽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사실은 본업이 있고 부가적으로 여기에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이유로 그렇죠. 굉장히 된소리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이 진화에 나서니까 관련주들 또 보완주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은 좀 씁쓸해요. 이런 부분이 좀 좀 형성이 돼야지 이런 관련주로 엮여서 주가 급등하는 사이에 예. 어떤 세력이 개입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점검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예 방송에서는 저희가 어떤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서는 계속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떤 거래 자체를 정부에서 막는 게 이게 맞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한 거래 자체를 과연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데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좀 어떤 비유 갖고 계십니까? 실제로 막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의 급등락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는 급등했다 혹은 급락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에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400만 원에서 2,800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한 1,800만 원 수준이니까 이미 4배가 오른 거죠. 네. 이더리움 두 번째 시가총액을 차지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에서 한 240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한 160만 원 수준이니까 예. 한 5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연간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품이죠. 그래서 주요국 통화 변동성에 비해서 한 6배 가까이 크고요. 그렇지만 이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대신에 아주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원숙한 투자자라면 투자에 대한 비중을 줄여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소액 투자, 뭐 2%, 5% 투자를 해서는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바꿀 수 없으니까 네. 화끈하게 투자를 하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아주 이제 어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하 경제에 나오는 돈이 아니라 진짜 개인의 돈으로 거래를 하는 걸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는 게 좀 이게 맞느냐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뭐 항의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항의가 장난이 아니다 싶은 게 금감원장 해임 건의까지 나타난다면서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정말 이제 가상화폐 거래가 너무 이제 예.
반응이 좋다 보니까 불만도 그만큼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과거 이게 가상화폐 버블은 빠질 거다, 내기를 해도 좋다 이렇게 발언했던 이 최응식 금감원장에게로 화살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누구나 버블은 빠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우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을 상대로 내기를 제안하는 투기꾼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네. 게시글 참여자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000명을 넘겼습니다. 최 원장이 가상화폐를 도박이라고 칭한 것을 두고도 반발이 좀 많았는데요. 네. 가상화폐가 도박이라서 금지를 할 거면 정부가 운영하는 강원랜드나 스포츠 토토도 이 도박이나 다름이 없는데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이 많고요. 경륜, 복권 등으로 수익을 내는 정부의 이율 배반이다 이런 네.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청원 글이 20만 명을 넘기면은 이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든 공식 답변을 그렇죠. 하게 돼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투자 우리 꿈을 뺏을 것이냐 이런 글이 이제 뭐 거의 10만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이 답변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제 네티즌들의 약간 비약도 섞여 있긴 하지만 현재 대세가 좀 이렇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도 참 궁금한데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정부의 스탠스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예. 부처별 엇박자를 넣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민간 통화 결제 수단이든 아니면은 이제 뭐 파생 금융 상품이든 인정을 하되 규제를 좀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암호화폐인지 가상화폐인지 쓰는 용어도 뭐 징표인지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세금 물리는 방안 검토하고 있고요. 네. 법무부는 가상화폐 폐소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 도박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네. 만약 도박이라고 하면 이제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거든요. 이게 법무부의 스탠스예요. 네.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 투자자의 60%가 누굽니까? 20, 30대예요. 예. 20, 30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준 이 촛불 시위에 주도한 이 세력들이 네. 지금 굉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마시키긴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안은 지금 이미 세계 최대 거래소가 지금 뭐 일본 내지는 일본 그리고 미국 예.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 정도의 거래 비중이 높은데, 그러면 앞선 이제 뭐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래소 이제 막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그들은 이런 파생 상품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이제 관련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뭐 뉴욕, 시카고 상업거래소, 상품거래소, 나스닥까지 선물 거래를 허용한다는 건 예. 변동성을 줄여서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에서 베팅할 수 있게 되면 예. 해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이제 뭐 국가 통화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위험성은 굉장히 고위험군의 선물처럼 파생거래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세금을 걷겠다, 한쪽에서는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도박으로 규정을 해서 프레스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해외로 나가거나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350만 명이 되는 투자자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처가 굉장히 지금 아마추어적인 이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소장님 그 말미에 잠깐 생각났던 것이, 김희슬 기자, 이게 우리 국내에서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아예 못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가서 해외 거래소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금지하겠다라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겠다는 말입니다. 네네. 야 별개로 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거래소로 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어까지 지원을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트코인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에 따르면요, 지난 2일에
글로벌 상위 거래소 42곳 중에 8곳이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홍콩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경우 지난 8일 신규 가입을 다시 재개하자마자 하루 만에 24만 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이런 집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가입자 유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해외 거래소 이전이 심해지면은 국내 자금이 해외로 대거 유출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내놓은 그 고심에서 나온 방안이 이 카드사들을 통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게 어떠하냐 이런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카드사 8곳을 통해서 비자 등 국제 브랜드사들과 논의해서 이 해외 거래소 결제가 안 되도록 이런 제휴에서 빼는 방법 등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드 얘기했는데 은행 측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가상화폐랑 관련돼 있는 거였나 싶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하기 위해서 좀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발표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에 대해서도 은행권에 대한 어떤 압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가장 가깝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은행을 통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 당국, 금융당국에서 국내 은행 6곳을 상대로 자금 세탁 관련 그 혐의 조사, 그러니까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이에 따르면은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일단은 가상계좌 발급을 좀 중단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입니다. 이 신한은행은 일단 오늘 발표를 좀 했는데 오는 15일부터 기존의 가상계좌를 통해서 거래했던 사람들조차도 네. 입금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원래는 신규 가입만 막아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으로서도 현금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 현금 입금을 막는다. 대신 출금만 허용하겠다. 들어간 돈은 막고 빠져나온 돈은 허용하겠다. 결국 시장 과열을 이런 식으로 좀 해소를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신한은행인데 만약에 그러면 다른 은행들이 동참을 하게 된다면 이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할 방도가 딱히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포인트가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예외 허용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 실명, 입출금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갖춘 곳은 허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신한은행은 이마저도 우리는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유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추가로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만에 하나 이제 정말 법무부의 주장처럼 네. 거래소를 폐쇄했다. 예. 그럼 350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P2P 거래예요. 예. 그러니까 김영롱 앵커하고 만나서 네. 나 비트코인 1,700만 원을 팔 테니까 살 네. 건가? 이렇게 지금 직대면하는 거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P2P 거래를 이제 이 거래하는 중개하는 사이트가 아직 없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액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이미 P2P 대출에서 문제들이 이미 나오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뭐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이 투자 인구를 고려해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외환관리법이 있어요. 예. 연간 5만 달러를 넘게 되면 반드시 당국이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6천만 원이 돼서 들어오면 나는 이제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규제를 하다 보면 피해 나갈 방도를 굉장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다 보면 음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예. 그러면 최일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이고 우리가 만약에 답을 안다면 청와대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예. 이게 딱히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암호화폐가 처음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민간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화폐인 거죠. 그래서 예. 아까 좀 전에 제가 이것이 반국가고 반종교고 반화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하다고 생각을 하면 예.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간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컨소시엄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것이고 예. 민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고 네. 정부는 끊임없이 아직까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그 민간과 시장의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계속 이슈가 되고 계속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것도 쉽지 않겠네요. 국제 간의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당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상품과 옵션 거래소에서 이미 이제 가상화폐를 인정해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일본은 이미 이걸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세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규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국제적인 공조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또 이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떨어질까? 아니면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을 할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김희슬 기자는 한번 취재해봤더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관건이 일단 출금기에는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과연 투자자들이 현금화를 할 것이냐 이 관건인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실명 확인 시스템이 언제든지 도입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버티자 이렇게 간다면은 또 네. 예외가 되지 않을까 이게 알겠습니다. 취재 기자의 의견을 들어봤고 소장님께서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이 학습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테크를 해서 10배 이상 수익을 낸 게 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 뭐 코스닥의 바이오주 그리고 강남재건축 여기에다가 이제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종목 고르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10배 이상이 넘는 수익을 내줬거든요. 예. 누가 옆집에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가 너무 시시때때로 붙여간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를 내놓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고 있어요. 첫날만 30% 떨어졌지 이튿날 되면 곧바로 반등한다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미숙한 조치가 오히려 투기를 더 조장한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일관된 목소리, 통일된 목소리, 부처를 하나 정해줬으면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해서 정확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예. 굉장히 어설픈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 큰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일 소장님께도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전체 자산의 한 2% 정도 좀 투자를 하는 것이 그리고 좀 공격적인 한 5% 정도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일단 답으로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시끄러운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보컬 마이너리티가 상당히 힘이 세지만 예.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용한 다수들, 그러니까 사이런트 머저리티가 어떠한 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정부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이한경제연구소의 최일 소장, 그리고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 얘기를 해봤고요. 이 와중에 또 부동산 시장도 잠깐 저희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강남 4구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서 서울 지역의 택지지구 조성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서 이 무기한 최고 수준의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폭주하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된 규제보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들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3%.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올랐고 강남 4구는 0.69%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아파트값은 한 주간 1.1%나 뛰어 한국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남 집값 폭등의 진원지는 재건축 아파트로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새해 들어 가구당 최대 2억 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이 주변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이사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강남 집값 과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정부의 부동산 3단계 대책이 시작되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진 장담할 순 없습니다. 이달 31일 시행되는 신DTI로 다주택자의 돈줄을 재고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늘릴 예정입니다. 연초부터 강남 집값이 폭주하자 정부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이상 과열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세무조사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 투입으로 불법 청약 전매나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제 최후의 카드로 남은 보유세 인상. 다음 달 출범하는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 보유세 인상으로 강남 집값이 잡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당장은 수요 분산 정책을 써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강남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한 도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로드맵을 내놔야 됩니다. 연이은 고강도 규제가 전혀 먹히지 않는 강남 부동산 시장. 고삐 뿔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선 강남으로 몰린 수요를 분산하고
양질의 주거 공간을 늘리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 연초부터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추가로 인하하고요. 또 고객 편의 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를 표준 약관에 담는 방안도 발표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카드사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단 카드사들이 예의주시하는 건 카드 수수료 부분입니다.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을 확대하면서 3분기 수익성만 20%가량 줄어든 만큼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게 카드사들 입장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7월부터 소액 결제가 이뤄지는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수료 원가 항목인 벤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건데 벤사들도 수익성이 악화될 만큼 악화됐다는 입장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추가 카드 수수료율 조정도 예고돼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3년 주기로 재산정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내년 초 전반적인 수수료율은 또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 중인 카드 포인트 현금화도 걱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아예 포인트 현금화를 표준 약관에 담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현금 전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객이 쓰지 않아 소멸되는 연간 포인트는 1,390억 원가량으로 카드사 입장에선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카드사들의 수익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이 카드 쪽에 대한 규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 2016년도도 그랬고 17년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카드 쪽이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고. 그나마 믿었던 카드론 수익도 2월 최고금리 인하로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카드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 이번 CES 2018의 키워드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그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이 글로벌 기업들이 더욱 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이면서 언제 어디서나 집안 가전을 제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AI가 접목된 로봇까지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하만의 첫 공동작품인 디지털 콕핏. 디지털 콕핏에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가 탑재됐습니다. 운전자가 집에 간다고 말하니 빅스비와 연동된 집안의 가전기기들이 자동으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Start on coming home mode. 독자 노선을 택한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는 외부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가전제품에 담았습니다. Show me my photos from my vacation. Take a look at these pictures from your Google Photos. 인공지능 가전의 경우에는 오픈 파트너십으로서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 등 외부 플랫폼과 함께 LG전자 고유의 딥시큐 플랫폼을 사용하여 스스로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가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니는 단종됐던 로봇 강아지 아이보를 12년 만에 선보였습니다. AI 기술을 잊고 부활한 아이보는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고 주인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으로 자랍니다.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empathetic. We're excited about bringing people together to enjoy life more fully through our inventive technologies and transform and enhance how you live, how you work, and of course, how you play. 구글은 처음으로 개별 부스를 만들어 CES에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CES의 주인공이었던 아마존의 알렉사와 맞대결에 나선 겁니다. 특히 구글은 인공지능 플랫폼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수많은 기기들을 전시해 그 세를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IT 가전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들면서 소비자들은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AI를 사용하고 편리함을 넘어 감성까지도 AI를 통해 얻는 세상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